네, 자, 이번 시간 제 73회입니다. 요거 하면, 지금 추석 연휴 기간 오늘 마지막 날인데, 이제 다 되겠네요. 여기까지 하면. 자, 요 합격률이 39.28, 거의 40%죠. 이 정도면 합격률은 뭐 괜찮은 편입니다. 뭐 최고일 때는 물론 48%도 있지만, 최저일 때는 여기 보면 14%도 있거든요. 그거에 비해서는 아주 양반입니다. 중간중간에 아마 좀 난해한 문제가 한두 문제씩은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평균보다 약간 쉬웠던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8월 19일 시행됐었고요. 자, 이론 시험 하나씩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될 수 없는 것. 타임 발행 수표, 이거 현금으로 처리하죠. 등 통화대용 증권. 당좌예금, 보통예금 다 들어가죠. 자, 장기대여금, 이거는 투자자산이죠. 그래서 이게 정답이다 이렇게 싶은데 여기 보니까 단기 매매 증권이 있어요. 이거는 당좌 자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정답이 돼버렸어요. 아마 요런 게 이제 합격률에 조금 보탬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두 개가 나왔습니다. 3번과 4번. 원래는 이게 아마 3번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단기 매매 증권이 현금이 현금성 자산이라고 왜 착각을 했는지 모르겠네. 자, 이번 문제. 다음 중 재고자산이 저가법. 요거 이제 보수주의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항인데, 저가법이 뭔지 이거 좀 한번 좀 봐야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될 것 같아요. 저가법은 말 그대로 이익이 가장 적게 표시되고 재산이 가장 낮게 표시되는 보수주의에 따라서 평가하는 방법.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창고에 자산이, 재고자산이 여기서 뭐 100원어치 있다. 요거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뭐 80원으로 이렇게 낮춰서 기록하고 싶다. 왜 이럴까요? 자, 실제 요게 뭐 100원이 됐든 80원이 됐든 시가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조건만 충족이 된다면 적게 적으면 적을수록, 재고자산을 낮게 적으면 적을수록 자산이 적으면 당기순이익은 마찬가지로 이익은 장부상으로만 적게 나오겠죠. 원래는 100원이었는데 요즘 이게 시가가 떨어졌다. 80원으로 우리 적을래요. 해서 이렇게 해주면 이익이 떨어지고, 이익이 떨어지면 뭐를 적게 냅니까? 그죠? 세금을 적게 내죠. 이게 보수주의입니다. 가능하면 어떻게 하면 세금 한 푼 안 내보려고. 이게 금액이 적은 단위라서 그렇지, 금액이 뭐 재고자산이 몇백억 되면 세금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수주의인데,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이거 아무거나 다 해주지는 않죠. 세무신고할 때 뭔가 조건을 달아놓습니다. 자, 미실현 이익이 계상을 예방하고 장차 처분할 때 발생한 손실을 사전에 계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법인세법상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을 적합법으로 신고하고 본인이 결산상 재고자산을 적합법을 적용해 평가하는 경우에 하나여 당해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비용, 손비로 인정한다. 뒤에 보면 이런 문제 중에 이제 송금산입, 송금불산입, 뭐 입금산입, 법인세법에 나오는 전산세무 1급 시험 문제가 이번에 보니까 하나가 툭 튀어나왔더라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문제를 볼까요? 재고자산이 손상이 됐다. 합리적인 이유에 관한 설명으로 4개 중에 3개는 합리적인, 적합법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항이고 하나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틀린 걸 찾아라는 겁니다. 재고자산이 손상이 됐어요. 그래서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하면, 시가는 100원인데 지금 우리가 사들인 거는 110원에 샀었는데 시가가 또 떨어져 버린 경우, 재고자산이 손상이 됐거나, 또는 시가가 우리가 산 때보다 가격이 최근 들어서 계란 같은 경우 창고에 사놨는데 추석 때 쓰려고 사놨는데 요즘 그 계란 무슨 살충제 파문 때문에 뚝 떨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저가법을 사용하여 재고자산의 장부 금액을 우리는 적을게요. 이거는 봐줘야죠. 뭐. 이거에 대해서 또 세금 물리면 너무 심하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 재고자산 시가는 매 회계기간 말에 추정하고 재고자산 평가 손실의 환입은 매출 원가에서 차감한다. 일단 요 저가법을 하더라도 시가가 매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연말에 가서, 아마 이번 그 계란 도매상들 같은 경우는
우리 몇 달 동안 이렇게 가격이 떨어졌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말이 나올 거고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그래서 됐었는데 이게 또 환원이 됐어요. 그래서 환입이 된 경우에는 매출원가 비용에서 다시 원위치 복구한다. 맞는 말이고요. 재고자산 평가를 위한 저가법은 항목별로 적용한다. 각각 재고자산 종류별로.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유사하거나 관련 있는 항목 이런 거는 통합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맞는 말이고요. 자, 원재료를 투입하여 완성할 제품이 시가가 아까처럼 이게 100원. 근데 원가는 110원이에요. 오히려 만든 것보다도 판매 가격이 더 떨어지는 경우. 자, 시가가 원가보다 높을 때에도 원가가 그럼 110원이 아니고 한 80원. 이거는 이익이 있는 거네요. 시가가 100원인데 지금 팔면 근데 원가는 80원 들었어요. 시가가 원가보다 높을 때니까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20원 이익이 있네요, 이거는 저가법 적용을 안 받아주겠죠. 원전에 대하여 저가법을 적용한다, 안 받아줍니다. 이건 잘못된 거다 해서 세금 내라.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대로 이야기한 거라 4번이 틀린 것 되겠습니다. 요 반대 상황일 때는 되겠죠. 시가가 원가보다 낮을 때, 요런 상황. 근데 요거는 요 상황이라서 안 됩니다. 자, 4번이 정답이고 좀 어려운 문제가 나왔습니다. 요즘 그 시험 추세가요, 뒤에도 이제 요런 형태의 문제들이 나오는데 전혀 출제된 적이 없는 문제를 어떻게든 출제위원들은 넣으려고 무지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몇 회 72회 시험에 막 정답 오류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1번 같은 경우도 복수 정답 나와버리고 이게 합격률을 왜냐하면 이제 학원이라든가 이 출제 경향을 분석해서 자주 출제되는 문제들을 반복해서 이제 아마 교육을 시키니까 합격률이 너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출제위원들 심정은 이해가 돼요. 어떻게든 합격률은 낮춰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책을 지금 제 앞에도 책이 참고로 보는 책이 있는데 보시면 재무회계 우리 이론 설명하는 부분 책이 이렇습니다. 개정과목이 기업회계 기준 가지고 만든 해설서인데 1550페이지가 됩니다. 그렇다고 어쩌다 한번 아까처럼 나오는 것까지 전부 다 교재에 집어넣기에는 책이 너무 커지고 특히 여러분들 하는 부가가치세 이것도 1500페이지예요. 그래서 아마 이론 시험 100점 맞기에는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출제위원들이 아주 난이도 높은 문제를 중간중간에 이렇게 끼워 넣을 경우에는 좀 운이 따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문제 3번. 다음 자료에 의할 경우 2017년에 인식할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익은 얼마인가? 자, 2016년 6월 1일 날 매도 가능 증권 120주를 주당 6만 원에 이거 곱하기 하면 얼마죠? 그러면 720만 원. 취득했습니다. 요거 취득할 때 분개를 한번 해볼게요. 자, 2016년 6월 1일 날. 자,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720만 원. 그리고 대변에 뭐 현금으로 줬으면 현금 720만 원. 이렇게 일단 분개를 했겠죠. 그러다가 2016년 기말 2016년 12월 31일 날 자, 요게 변동이 생겼습니다.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120만 원. 주당 시가가 5만 원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만 원씩 떨어졌죠. 120주 곱하기 만 원 하면 120만 원 떨어졌죠. 그럼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120만 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 그만큼 자산이 가치가 떨어지죠. 매도 가능 증권 자 120만 원 빼면 현재 가치는 600만 원입니다. 자 그러다가 2017년 5월 1일 날 요 120주를 그냥 5만 원에 처분했어요. 5만 원 곱하기 120주 하면 자 2017년 5월 1일 날 자, 매도 가능 증권.
720에서 120 빼면 현재 장부가액이 600만 원이었죠. 그 600만 원 일단 그냥 없애줘요. 근데 돈은 얼마 받았어요? 120 곱하기 5만 원. 600만 원만 현금으로 들어왔다 하면 현금 600만 원. 그러면 일단 끝난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고민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요겁니다.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지금 남아 있어요. 근데 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 이 매도 가능 증권이 있을 때만 이게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만약에 팔지 않고 갖고 있다가 평가 이익이 생겼다 하면 평가 손실은 다시 상쇄해주고 그러는데, 거머리처럼 붙어 다니던 얘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을 없애주고 증권 평가 손실 120만 원을 없애주고, 얘를 그러면 차변 대변인 합계 금액이 안 맞죠.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로 전환시켜 줍니다. 120만 원. 그러면 얘는 단기 비용으로 처리하면 되고, 얘는 평가 계정이니까 평가 계정은 요 자산이 있을 때나 평가 계정이 존재할 수 있는 거고, 없어졌기 때문에 얘는 상쇄시켜서 없애줘 버립니다. 이러면 비용으로 가고 다 처리가 됩니다. 자, 요 문제도 아마 지금까지는 나오지 않았던 형태인데 요거 한번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답은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익은 얼마인가 그랬으니까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 120만 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4번 문제. 다음 중 일반 기업회계 기준상 사채이 회계 처리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 사채는 재무상태표상 자본조정으로 구분한다. 이거 틀렸죠? 왜? 비유동 부채로 구분됩니다. 사채가 할증 발행되고 유효자료 적용되는 경우에 사채의 장부 금액은 매기 감소한다. 자, 지금 여기 제가 표를 하나 갖다 놨는데 우리 교재 예제 문제에 나와 있는 사채에 대한 겁니다. 근데 이거는 사채 할인 발행됐을 때입니다. 그러면 요 3번을 먼저 할게요. 먼저 하고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할인 발행하고 할증 발행은 정반대가 되니까 3번인 경우 사채가 할인 발행됐습니다. 이렇게 유효이자율법 적용됐어요. 이런 식으로 유효이자는 12%, 원래 액면 이자율은 10%.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가격은 매기 감소한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가격은 첫 해 2014년 결산 시에는 14,000원인데 15년에는 15,900원. 그 다음 16년에는 17,800원. 상가격이 점점 증가합니다. 감소한다? 이거 반대로 이야기했어요. 이거 틀린 거고. 액면 이자율보다 시장 이율이 클 경우 할증 발행한다. 자, 시장 이자율이 요즘 은행 이자 뭐 4%다. 뭐 4% 안 되죠? 한 3%. 3% 정기예금 보니까 뭐 2.9%까지도 막 나가더라고요. 자, 그럼 뭐 편의상 3% 하겠습니다. 시중 금리가 지금 3% 정도다. 근데 액면 이자율이 2%다. 아니, 은행에 적금하면 3% 주는데 미쳤다고 사채 사겠어요? 회사가 망할 수도 있는데. 근데 2%가 되면 안 살라 그러겠죠, 이 사채를, 채권을. 그럴 경우 할증 발행한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되고 이 시장 이자율보다 더 줘야 됩니다. 더 주려면 어떻게 하느냐? 원래 100만 원짜리예요, 요 사채가. 100만 원짜리를 얼마에 발행했냐면 95만 1,960원. 다시 말해서 차금, 차이금액 48,000원 더 줄게요, 3년 후에. 그러니까 95만 원만 주고 샀다가 나중에 3년 후에 채권을 회수할 때는 우리가 100만 원 드릴게. 그러면 요게 4%될 겁니다 하면 사람들이 그때야 사는 거죠. 그래서 액면 이자가 시장 이자, 액면 이자율보다 시장 이자율이 클 때, 아까 2%였을 때는 할인 발행해야 사람들이, 할인율이 또 어느 만큼 되느냐. 많이 할인될수록 기업은 적게 주려고 그러겠지만 적정한 선에서 할인 발행해야만이 사람들이 사갑니다. 그래서 이거 할증 발행한다는 거 틀린 게 되는 거고요. 자, 사채가 2번으로 돌아가서 할증 발행되고 이거하고 반대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유효이자율을 적용했어요. 사채의 장부 금액은 어떻게 되느냐. 자, 할인 발행할
이때가 사채의 장부 금액이 점점점 커졌어요. 그러면 이와 반대인 할인 발행의 반대인 할증 발행되면 어떻게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점점 작아집니다. 맥이 감소한다. 요게 맞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로 지금 할증 발행에 대한 문제는 안 나왔었는데 지금 할인 하나가 나와버렸거든요. 머릿속에서 딱 핵심은 그겁니다. 할인 발행, 우리가 시중 이자율보다 적을 때 보너스로 준다. 그게 할인 발행이다. 유효이자율 적용했을 때 장부 금액은 점점 커지고 사채 할인 발행창 상각 금액도 점점 증가한다. 그 정도만 알아뒀다가 반대 할증이 나왔을 때는 이건 반대로 감소.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인식해 주면 사채에 대한 이런 형태의 문제가 또 나왔을 때 아마 머릿속에서 이 표가 없더라도 머릿속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정답을 맞춰보기 바랍니다. 좀 쉬운 건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자, 5번. 요거 72회에서도 나왔던 게 73회에서 또 나왔습니다. 다음 중 용역이 제공에 따른 수익 인식. 자,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아라 그랬습니다. 자, 경제적 효익이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야 용역을 제공하죠. 돈이 들어올 것 같은. 그 다음에 거래 전체의 수익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먼저 하겠습니다. 이미 발생한 원가 및 거래 완료를 위해 투입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자, 요거 앞전에 72회 할 때 용역이 수익 인식 제가 이제 표로서 한번 보여준 거 있었습니다. 그거 참고로 보시고 세 번째가 문제입니다. 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진행률에 대한 것도 지난번에 나왔습니다. 진행률이 측정이 가능해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안 될 경우에 용역이 제공이 완료되는 시점에 수익을 전액 인식한다. 근데 진행률이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는 뭔가가 좀 불안한 상황인데 그러면 완료되면 그때 가서 수익을 전액 인식한다. 돈도 수금이 100% 돼야 되는 거지만 장담은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기업회 기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진행률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수익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발생한 원가의 범위 내에서 회수 가능한 금액을 수익으로 계산한다. 뭔가 한데 좀 불안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발생 원가 전액을 비용으로 인식한다. 발생한 원가 이거는 알 수 있죠. 우리가 이거 도와주면서 들어가는 비용들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비용으로 전액 인식하고 그럼 수익은 어떻게 할 거냐? 회수 가능한 금액을 원가의 범위 내에서 회수 가능한 금액을 하고 이거를 뭐 완료되는 시점에 수익을 전액 인식한다. 회수도 가능한 것만. 이건 전액. 시점도 지금 이거 기업회 기준에 없는 내용이고 수익을 전액 인식한다 하는 것도 기업회 기준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일단 3번이 되고요. 사실 이런 식으로 문제 만들면 이거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데 요거 1번, 2번, 4번은 확실하게 수익의 인식 조건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 진행률이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까지 하면 네 가지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두고 전혀 보지도 못한 거 나오면 그냥 그거를 틀린 것으로 봐서 선택해 주기 바랍니다. 좀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나왔어요. 차라리 원가 회계가 헐 쉽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비비 꼬을 수는 없으니까. 다음 중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는 기초원가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기초원가는 가장 기본이 되는 비용이 많은 게 재료비하고 인건비라고 그러잖아요. 요거 식당 같은 경우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기초원가. 맞고요. 특정 제품 또는 특정 부문에 직접적으로 추적 가능한 원가는 직접비,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추적 불가능한 건 제조간접비라 한다. 맞습니다. 변동비 총액은 조업도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조업도, 제품을 많이 생산할수록 변동비, 재료비 같은 거는 증가한다. 맞고요. 가공비란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를 합계하는 원가를 말한다. 여기 요게 틀렸죠. 가공비는 재료비를 뺀 나머지 전부를 말합니다.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 그 다음에 제조 간접비.
자, 요걸 가공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재료비가 들어가서 요거는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번 문제. 자, 요 제공품 계정 하나 정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두라 그랬죠. 자, 다음 자료에 의한 직접 재료비는 얼마인가? 지금 요게 X맨입니다. 요거를 구할 겁니다. 자, 빈칸 채워놓기. 전월열의 기초제공품. 자, 이거 100만 원입니다. 제조간 단기 제품 제조원가 요거죠. 당월 제품 제조원가 55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요게 200만 원이에요. 그럼 이쪽 합계액은 나왔습니다. 750만 원. 자, 요거는 나왔는데 근데 제조간접비와 직접 농업비가 아직 몰라요. 그 다음 직접 경비는 없으니까 이건 뭐 없다 치고 그러면 직접 농업비와 제조간접비를 구해야 요거를 지금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 힌트는 있습니다. 제조간접비는 단기 제품 제조원가의 40%, 단기 제품 제조원가 곱하기 0.4. 그러면 550만 원 곱하기 0.4 하면 얼마죠? 220만 원. 자, 제조간접비는 요거는 220만 원이라고 지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직접 농업비는 제조간접비의 1.2배라고 했습니다. 제조간접비가 아까 요 220만 원이죠. 이거의 1.2배니까 곱하기 1.2 그러면 직접 농업비가 나옵니다. 자, 요거 곱하면 264만 원. 그러면 요거 적어줘요. 264만 원. 자, 그러면 직접 재료비 구할 수 있겠죠. 합계액은 차변 대변 똑같으니까 자, 합계액이 750만 원. 50만 원. 자, 여기에서 전월 기초제공품 100만 원. 그 다음에 직접 농업비 264만 원, 제조간접비 220만 원 빼면 나머지가 직접 재료비입니다. 그래서 빼면 나오는 게 166만 원. 자, 그래서 3번 166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뭐 복잡한 듯 하면서도 그렇게 막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자, 8번 문제. 다음 자료에 의한 기계작업 시간당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율은 얼마인가? 자, 제조간접비 실제 발생액 2,5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제조지서 실제 기계작업 시간은 500시간. 제조간접비 실제 배부율은 작업 시간당 5만 원. 실제 금액으로 하면 2,500만 원 나누기 500시간 하면 5만 시간당 5만 원 나와요. 근데 여기서 구할 거는 예정 배부죠. 예정 배부를 먼저 하고 실제는 나중에 나오는 거죠. 자, 여기 제조간접비 과소 배부액이 100만 원. 그럼 예정 배부를 적게 했다는 거죠. 과소. 그럼 마이너스 100만 원 하면 그 금액이 예정 배부액이 되는 겁니다. 2,400만 원이 예정 배부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기계 작업 시간당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율을 찾으라 그랬으니까 실제 기계 작업 시간 500시간으로 합니다. 자, 예정 배부를 할 때도 작업 시간당은 실제를 가지고 적용합니다. 그래서 나누기 500시간. 그러면 딱 나오죠. 얼마예요? 네, 나누기 하면 48,000원. 자, 시간당 기계 작업 시간당. 그래서 기계 작업 시간당 48,000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주 간단한 3초 이내 풀 수 있는 문제가 하나 나왔죠. 다음 중 개별 원가 계산에 가장 적합한 업종. 제품별 주문 생산 방식이라고 그랬죠. 이거 다 품종인데 소량만 생산하는 거. 자, 여기 건설업 1번이 답 나왔습니다. 휴대폰, 필기류, 냉장고는 대량 생산 체제죠. 소품종 대량 생산. 자, 정답 나왔고요. 10번 문제. 자, 종합원가 계산 완성품 환산량 몇 단위인가 이렇게 나오던 문제가 이제는 금액을 계산하라는 문제로 조금 방향을 틀어서 나와버렸습니다. 종합원가 계산하에서 완성품 환산량의 계산에
선입선출법을 사용하여, 그럼 월초 제공품 빼는 거죠. 월초 제공품 환산량을 단기에 실제 발생한 재료비, 가공비, 합계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그러면 환산량 찾아내야 됩니다. 기초제공품 1000개인데 완성도가 30%예요. 기말제공품은 1200개인데 완성도가 60%. 완성품 수량은 4000개예요. 재료비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는 1000원. 그 다음에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는 1200원. 재료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됐고, 그러면 재료비를 계산할 때는 완성도를 100%로 보라는 소리입니다. 전량 투입하면 100%, 가공비는 공정기간 동안 균등하게 투입된다. 이 완성도를 적용하라는 소리입니다. 공선이나 작업 폐물은 없는 것을 한다. 이거 외에 다른 자료는 없는 걸로 봐서 하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환산량 계산할 때 그 방식은 지금도 그대로 가요. 자, 완성품 환산량 만들어야 됩니다. 우선 재료비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야 재료비 완성품 환산량, 여기 완성품 환산량에다가 이 원가를 곱하면 재료비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월 완성품 수량 4,000 단위죠. 4,000개. 여기에서 월말 제공품 수량 환산량, 월말 제공품 환산량이, 근데 재료는 100% 투입됐다 그러니까 1200개를 다 완성된 걸로 봐요. 월말 제공품 환산량을 더하고 선입선출법에서는 선입선출, 월초 제공품은 이미 다 완성이 돼서 먼저 내보냈다라는 게 선입선출법이죠. 그래서 빼주라 그랬죠. 선입선출법 1000개입니다. 1000개. 그러면 재료비 완성품 환산량 몇 개예요? 4000개에 1200개 더하고 1000개를 빼면, 그러면 4200개. 재료비 완성품 환산량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 자, 4000개 완성품 수량 똑같습니다. 플러스, 자, 월말 제공품 환산량 1200개 곱하기, 이거는 진척도에 따라 공정기간에 투입됐으니까 완성도 곱합니다. 곱하기 0.6. 1200개 곱하기 0.6. 그러면 이게 몇 개예요? 720개? 네, 720개. 마이너스 마찬가지 월초 제공품 환산량을 빼야죠. 월초 제공품 1000단위인데 완성도가 30%예요. 그럼 30%니까 곱하기 0.3하면 이건 300개 그냥 나오네요. 그러면 4000개에서 700개 더하고 300개 빼면 몇 개가 나오죠? 4420개? 예, 나왔습니다. 그럼 재료비만 다 월초든 월말이든 환산해가지고 완성품으로 환산을 했더니 4200개. 원래 완성품이 4000개 있잖아요. 거기서 월초 빼고 월말 이거 환산해서, 그 다음에 가공비만 따로 분류해서 봤더니 완성품으로 다 환산하니까 4420개. 근데 재료비 완성품 환산량의 단위당 원가는 1000원이라 그랬으니까 재료비 곱하기 1000원. 1000원 하면 요 금액은 420만 원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요거는 곱하기 1200원. 200원. 그러면 얼마가 나옵니까? 530만 4천원. 자, 그러면 요 420만 원과 530만 4천원, 요 두 개를 더하면 총 금액은 950만 4천원. 이렇게 나옵니다. 정답이, 그렇죠,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조금 복잡해졌네요. 11번 문제. 그 교재 세무사에서 발표한 정답, 그걸로 여러분들이 이해가 쉬우면 그걸로 하고요. 저는 이제 요게도 아까 방식이 쉬울 것 같아서 요 방식으로 풀이를 해봤습니다. 다음 중 부가시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대상이 아닌 것. 면세 같은 경우는 세금
계산서 발급을 안 해도 되죠. 자, 국외 제공 용역 요거는 세금계산서 발급 안 합니다. 영세. 발급 의무는 없습니다. 국외에서 제공한 수출이죠, 수출. 그 다음에 3번부터 볼게요. 무인 판매기를 이용한 제휴를 공급하는 자, 세금계산서 내놓으라고 아무리 발로 차도 안 줍니다, 이거. 부동산 임대 용역권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간주 임대를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근데 보세 구역 내에서의 국내 업체가 제공, 우리 그 국내 영세 매출 있죠. 우리가 직접 수출을 못하니까 수출 대행 업체. 어쨌거나 수출 대행 업체에 주는 것도 영세는 영세예요. 우리가 많이 하는데. 근데 국내 업체가 아니니까 세금계산서 발급은 영세 세금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했잖아요. 자, 이거는 발행해야 됩니다. 이건 하고요. 1번 같은 경우는 거의 수출이니까 안 되고 3, 4번은 업종상 안 되니까 안 해줘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자,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인 것. 국내 생산 비식용 미가공 농수축산물, 요거는 면세 품목이죠.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한 주택과 그 부수 토지의 임대 용역, 요거 면세입니다. 우표, 인지, 증지, 복권, 요거 다 면세가 됩니다. 근데 고속철도, KTX 있죠. KTX는 이거 부가세가 들어갑니다. 단 세금계산서는 발급 의무는 없습니다. 여러분 KTX 타면서 세금계산서 달라고 해보세요. 안 줄 거예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없는데 부가세는 들어갑니다. 부가세 과세 대상입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KTX는 안 돼요. 좀 고급 여객 운송 용역이라. 자, 13번. 요거 70에 나왔던 문제 또 나왔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환급과 관련한 1번 환급, 조기 환급 두 가지가 있잖아요. 자, 1번 환급은 환급세액을 확정 신고한 사업자에게 확정 신고 기한이 속한 달이 말일부터 30일 이내. 확정 신고 기한 종료 후입니다. 확정 신고 기간이 예를 들어서 일기 확정이다 하면 7월 25일인가? 요때가 기한이에요. 그럼 만약에 요 말대로 해버리면 7월 20날 우리가 확정 신고서를 제출했다. 확정 신고 기한이 속한 달이 말일. 그러면 7월 30일부터 카운터에서 30일 이내. 이렇게 돼버리는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7월 25일부터 카운터에서 30일입니다. 최장 8월 25일까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전에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요게 틀린 게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요거 나왔었어요. 조기환급, 예정신고 때 하는 겁니다. 조기환급은 수출 등 영세율 사업자와 설비투자를 한 사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조기에 환급하여 자금 부담을 덜어주고 수출과 투자를 촉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맞고요. 조기환급은 예정신고 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의 기간을 말한다. 맞는 말이고, 예정신고 기간에 대한 조기환급세액은 예정신고 기간 경과 후, 예정신고 1기 같으면 4월 25일이 기한이죠. 이때까지 예정신고 해야죠. 경과 후 플러스 며칠? 15일 이내 환급이. 예정신고 기간에 신고하는 게 좀 유리하죠. 빨리 나오고. 자, 4번은 맞는 거고요. 그래서 틀린 거는 지난번처럼 1번이 틀렸습니다. 날짜를 확정신고 기한이 속한 달이 말일부터가 아니고 확정신고 기간 이후 30일 이내. 자, 14번 문제. 다음 중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 사채이자는 이자소득 맞습니다. 채권, 즉 환매 조건, 매매 차익, 이것도 이자소득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비영업대금의 이익도 이자소득으로 다 들어가고요. 2번이 문제인데 연금계좌에서 연금 외 수령한 소득 중 운용수익. 이거 무슨 말이냐면 우리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가입을 하잖아요. 근로자들이. 그리고 퇴직을 하게 되면 그 연금을 받습니다. 연금 외에 또 뭐가 있냐면 운용이 잘 됐어요. 투자신탁에서. 우리 퇴직금을 하나의 투자신탁에다가 투자 상품으로 맡겨놨었는데 운용 수익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요 운용 수익은 퇴직수당, 연금수당,
연금 소득 또는 기타 소득 요 둘 중에 하나로 상황에 따라서 소득으로 보지 이자 소득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연금 소득 또는 기타 소득으로 본다는 거. 자, 15번 문제. 개인 사업자 이영희는 인터넷 쇼핑몰을 경영한 결과 당기 순이익계산상 당기 순이익이 1,000만 원. 자, 1,000만 원이 생겼습니다. 당기 순이익이 확인되었다. 다음이 세무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요거요, 요 항목들. 요거 전산세무 1급 문제입니다, 이거. 내가 처음 봐요. 그러니까 이제 합격률을 조정하기 위해서 자꾸 이런 트릭을 쓰는 것 같아요. 근데 간단한 거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우리 장부상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은 이렇게 나왔는데 세무조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산세무 1급에. 그건 무슨 소리냐? 접대비 같은 거 장부에는 접대비로 비용으로 적어요. 근데 세무서에서 인정 안 해주죠. 불공처리 해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야 너네 요것 중에 요거는 이익으로 넣어. 요거는 비용으로 넣지 마. 요건 비용 인정해 줄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총 수입 금액, 필요 경비, 수입 금액 이런 단어들이 있죠. 수입 금액을 수입 금액은 입금이라 그럽니다. 요거 두 개는 입금이라고 그래요. 이익금. 그 다음에 반대로 요 경비는 손금이라 그럽니다. 손금. 그러면 입금, 산입, 이익에 더해라. 그럼 요거는 손금이죠. 손금, 불산입, 손해 비용으로 요거는 집어넣을 수 없다. 그 다음에 이거 손금, 산입. 이건 비용으로 넣어도 좋아. 세금 빼줄게. 그 다음에 요거는 입금, 불산입. 이익에서 빼줄게. 세금 안 내도 좋아. 그러니까 산입과 불산입은 반대 개념이죠. 그럼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요 당기순이익에 우선 요 100만 원. 입금 산입이라는 소리입니다. 세무조정 항목. 이거는 이익으로 넣어라. 자, 이 당기순이익 100만 원,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물릴 거 아니에요. 이익이 생겼으니까. 근데 총수익 금액, 입금 산입 항목이 있네. 요거 100만 원, 이거 이익으로 봐. 당기순이익에 더해. 그럼 11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 더 내야 되겠죠. 10% 더 내야죠. 그 다음 두 번째. 자, 손금, 불산입. 보통 이익이 있으면 거기서 비용을 빼고 나머지만 내는데, 자, 필요경비 불산입, 요 900만 원은, 자, 어디 갔어? 네, 100만 원. 요거는 송금으로 산입시켜주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송금, 불산입이라고 하는 건, 손금이라는 건 비용으로 산입한다면 비용으로 봐줄게. 그러면 그건 이익에서 빼주는 거고 불산입이니까 비용으로 봐주지 않을 거야. 그러면 요 금액 요건 비용으로 봐줄 거 아니니까 요것도 마찬가지 세금 내. 이런 겁니다. 반대로 자 요거는 더 할 거예요. 필요경비, 손금, 산입. 이거는 반대. 요거하고는 반대 개념이에요. 요거 비용으로 넣어도 좋아. 얼마? 800만 원. 이게 더 크네요. 자, 그 다음. 총수익 금액. 이거 입금이라고 그랬죠. 이익에서 불산입. 이건 이익으로 안 빼줄게. 불산입. 산입하면 더해주고, 이익으로 더하고, 불산입은 이익에서 빼줄게. 600만 원 빼줍니다. 600만 원.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00만 원 더하고, 뺄게 1,400만 원을 뺍니다. 오히려 더 대박 났어요. 그러면 1,000만 원 더하고 1,400원 결과론적으로는 여기서 400 빼지는 거죠. 그럼 당기순이익이 600만 원에 대해서만 우리가 세금을 내면 됩니다. 오히려 굉장히 이익을 받습니다. 자, 여기서 물어보는 게 얼마예요? 사업소득 금액은 얼마이냐? 세무조정을 반영하여 사업소득 금액 당기순이익 얼마냐? 600만 원. 조정된 거.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헷갈릴 수 있는데 수입은 입금. 자, 이거 지우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수익은 입금.
그 다음에 요거는 입금. 산입하면 이익에 더하고, 불산입하면 이익에서 빼고, 마이너스. 요 당기순이익에 대해서 빼고, 그 다음에 요거는 필요경비는 자, 손금, 비용으로 넣어주겠다 하면 필요경비, 자, 산입하면 이건 경비로 빼주겠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손금, 비용으로 인정해 줄게. 산입. 그럼 빼주는 거예요. 이익에서 빼고. 불산입. 안 돼. 이건 비용으로 인정 못 해. 이거는 너네가 세금 내. 이런 뜻입니다. 요것만 잘 정리되면 이런 문제 나와도 풀 수는 있습니다. 전산세무 1급 문제 처음으로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 좀 생뚱맞은 사람 있었을 거예요. 아마 이거 시험 볼 때. 자, 여기까지 다 됐고요. 어쨌거나 73회 이론 시험 끝났습니다. 좀 쉬었다가 프로그램 설치하시고 실무시험 문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